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로 8살짜리 딸 하나, 4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참, 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은근히 시작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네요. 박복하다고 느껴본 적 없었던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돌아 지금은 모든 걸 털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야기를 하려니 문득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또 열불이 터지네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해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자기 전에 제 이야기 떠올려 주시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을 향해 욕 퍼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서없이 나열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아주 우연 같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남편은 저의 사수였는데 평소에 일적인 대화 이외에 다른 말을 나눠본 적 없을 정도로 아주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상생활이 있긴 했지만 둘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워낙 쑥스러움을 많이 타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길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남자여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연 같은 날은 아주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보통 버스 정류장 앞에는 하수구가 있기 마련인데 담배꽁초로 인해 막혀버렸는지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앞을 지나치던 차 한 대가 물 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저는 졸지에 물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쫄딱 젖어서 황당함을 느끼기도 잠시. 버스를 탈 꼬락서니가 아니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부터 천천히 달려오던 차 한 대가 제 앞에 서더니 저한테 감기 걸리겠다고 빨리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워서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의 사수, 즉 남편이었습니다. 저랑은 집 방향이 정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그 호의를 거절했겠지만 이미 속옷까지 다 젖어버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당연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에 차 시트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팀 팀원과 차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차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 때문에 차 시트가 다 더러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빗물에 쫄딱 젖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혀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귓가가 빨갛게 물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농담이랍시고 지금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을 던졌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사수님 혹시 저 좋아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그걸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챈 거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평소에 저한테 말 한마디 살갑게 붙여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알겠냐고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지 그랬냐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랑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집에 가는 내내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오피스텔도 하나 있고 차도 얼마 전에 샀다면서 우리 나이가 있으니 결혼 상대로 봐도 괜찮지 않냐고요. 이상하게 차에 타기 전까지는 부담스러운 대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동적으로 만나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남편에게는 조금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마마보이였으면 제가 진즉에 헤어지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우리 엄마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뭐 대화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한대. 그래야 애를 잘 낳는다고 하더라. 우리 자기는 엉덩이가 커서 걱정 없겠어. 이런 말이요. 그때도 당연히 왜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자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을지언정 나는 이 사람을 뼛속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 사실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했으면 저도 못 고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저도 참 정신머리 없게 이 사람의 안정적인 모습만 보고는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나이가 있고 사내 커플이다 보니까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요. 눈 떠보니까 어느새 식장에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시댁은 저희 부부를 지원해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리는 꽤 좋은 곳이었으나 매출 자체는 높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서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도 구매하고 차도 산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찌나 저에게 어필을 해대던지 시모가 우리 아들 경제관념이 정말 좋다면서 저에게 은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돈을 물 쓰듯이 쓰고 그런 사람 아니지? 하면서요. 저야 뭐 그때까지는 농담인 줄 알고 하하 웃었죠. 사실 저는 월급 모은 걸로 현물을 사둔 게 없었거든요. 제 명의 오피스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도 늦게 하는 편인데 우리 며느리는 아들보다 모은 게 없어서야 원. 이런 말로요. 시부모님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고 아르바이트생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은근히 가끔 우리 편의점 일도 도와주고 할 수 있지? 그래야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는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수제 구두를 만들어 파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거래하던 업체가 대금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사업장의 대금을 받아서 경비 처리를 해드려야 했는데 그 돈이 사라졌으니 어쩔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우리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좋지 않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이 이럴 때일수록 결혼을 더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성질을 살짝 부리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했죠. 그러니까 당장은 집이 좁을지는 몰라도 아이가 없으니 자기 오피스텔에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도 잔금을 하청업체 사장님들께 보내줘야 해서 팔기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저 하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서 쓰실 집만 구하면 되니까 부담이 오히려 덜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좋다고 그럼 빨리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사정에 쫓겨서 결혼하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정말 간단하게 진행했고 우리 집 사정, 시댁 사정 둘 다 넉넉하진 않았으니 예단 예물 같은 것도 전부 생략했고요. 대신 손님이 많이 와야 남는 게 있다면서 크긴 하지만 낡고 후진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눈치를 조금 주더라고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의 신우가 완전히 망난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4살일 때 결혼을 했는데 신우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우가 일찍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쳐서 남편보다 훨씬 먼저 결혼을 했고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신혼의 시댁에서 무시를 하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나 봐요. 허구한 날 시부모님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혼에는 합가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돈댁에서 잔소리 귀에 피딱지가 앉을 지경이라고 매번 시조카를 데리고 와서는 시부모 집에 맡겨놓고 놀러 가더라고요. 시모도 잔소리가 많은 타입이었는데 신우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항상 일찍 시집 가서 고생하는 우리 딸 하며 시조카를 봐주시더라고요. 눈물겨운 모종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계단에서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서 몇 주간 깁스를 하고 지내야 한다고 했다며 신우한테 아이를 한동안 봐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신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나이에 발목을 한번 다치면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 자주 발목을 다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시면 안 된다 하니 시모가 편의점 출근도 마다하고 집에서 요양하기를 선택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신우가 글쎄 주말마다 남편이랑 둘이 겨우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와서 애를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언니 바빠요? 애 좀 봐줘요 하면서 말이죠. 저는 태어나서 아이를 한 번도 돌본 적 없는 사람인데 뭘 믿고 저한테 애를 맡기는 건지 이제 막 걸어다니는 애를 저한테 던져놓고는 지는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바람 쐰다고 경기도 외곽에 나가서 사진 찍고 놀고 별 난리를 다 부리더라고요. 저한테 당당하게 기저귀 갈 줄은 알죠? 하고 나가는데 제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기저귀 가는 법 동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분유도 어떻게 먹이는지 몰라서 신우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진짜 제정신인 건지 신우가 지에 맡겨놓고 지는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맘카페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글을 올려서 물어보고 먹였다니까요. 애 분유 양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하나요? 하면서요. 한번 봐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지능적으로 저한테 던지고 가더라고요. 시모가 다리 깁스를 풀고 난 다음에도 저한테 맡기기 시작하는데 짜증이 나서 하루는 제가 집에 없는 척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숨죽이고 신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언니 집에 없어? 하면서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이러면서 자기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가냐는 거예요. 우리 애는 누가 봐요? 아, 나 약속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와요?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오라고요. 이러면서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정색을 하고 신우한테 딱 잘라 말했죠. 내가 신우 베이비시터예요? 나한테 돈이나 주고 애 맡기는 거야 지금? 요즘 애 보는 사람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 나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술을 써? 그리고 나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야. 신우네 오빠처럼 바깥일하는 사람이야.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애는 신우가 봐요. 그 뒤로는 제 눈치가 보이는 건지 뭔지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 뒤로 제가 애를 봐줬다면 정말 호구였겠지만 저도 지능이 있는 사람인데 애를 봐줬겠어요? 매번 거절했죠. 저한테 서운하다. 둘째 출산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이럴 때 놀아야지 언제 놀겠냐. 징징거렸지만 제 동생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닌데 제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우한테 저도 주말에 일이 있어서 바쁘다. 나도 쉬고 싶다. 나 애 볼 줄 모른다. 애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 하면서 피했죠. 자기도 숨통 좀 튀어야 하지 않겠냐. 하루만 봐달라 울고불고 하길래 남편한테 네가 가운데서 중재 좀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나서더라고요. 신우한테 우리가 시조카 부모냐고 하루 봐주는데 30만 원씩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뒤로는 연락 없더라고요.
웃긴 게 올케인 나한테는 졸라도 친오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대요. 나가 놀고 싶다던 신우는 시간이 흘러 둘째를 낳았고 한동안은 몸조리 하랴 신생아 보랴 바빠서 조용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저희는 여전히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급한 불을 끈 상태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신 결과 다시 모든 거래를 회복하고 이전과 같이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이익보다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지킨 덕분인지 거래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결혼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 썼다는 부분이 계속 걸리셨는지 아버지께서 저한테 슬슬 아이도 가져야 하고 이사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생활에 적응돼서 그런지 괜찮긴 한데 아이를 가지려면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번에 아주 큰 건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잘 해결되면 집 구할 돈 충분히 보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안정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글쎄 제가 덜컥 임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양가에서는 축하한다고 잔치라도 벌일 기세로 난리였지만 솔직한 말로 저는 겁부터 나긴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분리형 원룸이긴 했지만 방음이 잘 안 돼서 애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전세 대출을 무리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드디어 방이 2개 있는 소형 아파트에 전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삭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요. 임신 8개월 차가 되면서 배가 많이 내려와 급하게 육아휴직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내자마자 신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이제 쉬지 않냐고 자기랑 같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애 둘을 데리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다면서 저도 곧 출산을 하고 나면 한동안 바깥 구경 못할 텐데 같이 공원이라도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돗자리 펴놓고 책도 보고 낮잠도 좀 자고 놀다가 오자고 저를 막 조르는데 저도 좀 혹하긴 했어요. 신우한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애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덥석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죠. 신우의 첫째 아이는 4살이었고 그때 마침 배변 훈련을 하는 중이라면서 기저귀를 차지 않고 나왔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화장실을 잘 가린다나 어쩌나 저야 뭐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있었죠. 근데 둘째 애는 돌이 아직 안 된 아기였거든요. 둘째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불고 해서 공원에 힘겹게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펴고 분유부터 먹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당기는 배를 부여잡고 돗자리에 딱 앉는 순간 첫째 애가 쉬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첫째 조카가 쉬가 마렵다는데? 하니까 저보고 지금 둘째 분유 먹이고 있지 않냐고 언니가 애 데리고 화장실 좀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쉬가 마렵다는데 네가 해 하면서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화장실을 찾아 나섰죠. 근데 이 허허벌판 같은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한 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놀래서 공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화장실 좀 쓸게요 하니까 직원이 한숨 푹 쉬면서 음료를 주문해야 화장실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많이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갔다 와서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저한테 얄짤없이 주문하고 가시라고요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하고 카드를 주려고 하는데 글쎄 첫째 조카가 바지에 그냥 쉬를 싸버린 겁니다. 카페 바닥에 오줌이 졸졸졸 떨어지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으악, 저도 으악, 다 같이 얼음이 되어버렸죠. 조카애는 어쩔 줄 몰라서 눈물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아르바이트생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줌마가 치우세요 하더라고요. 순간
화장실을 좀 빨리 쓰게 해줬으면 어디가 덧나나. 분명 내가 계산을 한다고도 했고 애가 쉬마렵다고 한 건데 진짜 인류의 상실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죠.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소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우는 건 내가 할 거라고, 근데 그쪽도 참 못됐다고, 계산하겠다고, 화장실만 먼저 쓰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걸레로 추정되는 너저분한 것을 휙 던지면서 애가 바로 쌀 줄 몰랐죠 하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애 앞이고 뱃속에 애도 있는데 화내고 싶지 않아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카페 방침이 그런 거니까 한낱 아르바이트생은 시키는 대로 한 걸 거라고 말이죠. 기분 좋게 놀러와서 이게 웬 봉변이냐 하며 불뚝 솟은 배 때문에 쪼그리기도 힘든데 바닥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계속 옆에서 우는 거예요. 바지에 쉬를 해서 축축하다고 안아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4살이지만 부끄러웠던 건지 제품에 자꾸 달려드는데 바지에 축축하게 묻은 쉬가 제 옷에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계산도 했으니까 화장실을 좀 가겠다고 했죠. 오줌 다 쌌는데 화장실에 가서 뭐 하시게요? 설마 세면대에서 빨래라도 하시게요? 안 돼요. 아니, 커피 사면 화장실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저 커피 샀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왜 안 돼요? 오줌 다 쌌는데 왜 가냐고요? 진짜 참을 수 없는 깊은 화남이 올라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가서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더러워서 내가 여기 화장실 안 쓴다고, 그리고 너네 내가 본사에 다 컴플레인 걸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알바가 놀랬는지 울던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뭐. 그리고 조카를 안아들고 다시 돗자리로 왔는데 제 옷에도 쉬가 다 묻어서 짜증이 확 나고 배가 나와서 걷는 것도 힘든데 애까지 안고 걸으려니 죽겠더라고요. 신우가 저랑 조카를 보자마자 뭐야, 바지에 쉬했어? 하면서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올케 언니, 애 화장실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이게 뭐예요 정말. 여보로또 안 챙겨왔는데. 아 이걸 어떡해? 짜증나. 기껏 여기 와서 애 분유 먹이고 바로 집에 가야 하는 거야? 그러더니 울고 있는 조카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다그치더라고요. 바지에 쉬한 게 누군데 울고 있냐? 짜증나니까 그만 울어라. 4살이나 먹어놓고 왜 쉬는 바지에 싸고 있냐 하면서요. 지는 돗자리에 앉아서 아기 분유나 먹이고 있었던 게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아서 짜증을 내나 싶더라고요. 아니, 애가 참을 만큼 참았다가 못 참아서 쉬를 했겠지. 그거 하나 못 가렸다고 이렇게까지 애한테 화를 내? 언니가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바지에 쉬를 할 일도 없었겠죠. 신우,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정말? 내 옷 더러워진 건 안 보여? 나도 화장실 찾으려고 이 공원을 다 뒤졌어. 화장실을 찾았을 땐 이미 조카가 쉬를 싸버린 걸 어떻게 하니? 됐어. 기분 정말 나쁘다. 나 갈게. 그리고 정말 이 상태로는 놀 기분이 안 난다 싶어서 택시를 잡으려고 큰 길로 나오니까 신우가 뒤에서 아기 둘 데리고 짐을 들고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자기도 놀고 싶은데 못 놀았으니까 애를 데려가던지 짐을 들고 가던지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애 둘 데리고 이 짐을 다 들고 어떻게 움직이냐고 하더라고요. 올 때는 잘 오지 않았냐 하니까 택시 불러서 왔다고 하길래 갈 때도 택시 불러서 가 하고 쏠랑 저만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은 여기다가 쓰라고 만든 말 아닌가요? 저는 출산 전까지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피해가면서 지내다가 결국 무사히 출산을 마쳤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하면서 제 품에 안겨주는데 진짜 10달을 품은 내 자식이 드디어 내 품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우리 시댁은 그런 감동을 파사삭 깨버리죠. 대를 이을 남자를 낳았어야 하는데 하더라고요. 시모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수고했다고도 아니고 둘째는 꼭 아들 낳자 하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기도빨이 부족한가 봐 하시면서요. 기도가 모자라서 떡 하니 달고 나와야 할 게 안 달고 나왔다고. 그게 방금 출산한 사람 앞에서 할 말인가요? 뒤에서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히신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막 쑤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지고 싶지 않아서 시모한테 웃으면서 대꾸했죠. 아들을 낳으려면 남편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몰라서 그런다며 왜 옛날 사람들이 절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냐고 하시대요. 도라르방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는 소리 모르냐고. 그게 다 기도 열심히 하면 아들 낳을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시모한테 어머님 종교 없지 않았냐고 웬 기도 타령이냐고 하니까 아들 낳으려면 예수고 부처고 알라고 다 믿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 할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하고 이불 뒤집어 썼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육아휴직도 알차게 썼습니다. 거의 1년을 꽉 채운 다음에 복직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애를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돌쯤에 아이들이 자주 아픈 것도 한몫했고요. 회사에 복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눈치를 챈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승진도 했고 월급도 이전보다 올랐으니까 육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집 대출금도 우리 아빠가 도와주신 덕분에 잘 갚고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자니 그게 눈에 밟혀서 안 되겠는 거죠. 일이냐 육아냐 정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본격적으로 육아맘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날이 다르게 성장을 해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우울함도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애는 점점 말을 안 듣지,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지, 사회생활하는 남편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저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어린이집에서 대기가 빠졌다고 아이를 입소시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냉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경력이 단절되어 버린 여자를 써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취직할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를 출산하는 과정은 첫째보단 순탄했지만 저를 집어삼킨 우울감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마저도 돌이 지나고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시모가 제안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심심풀이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긴 시간은 아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에만 해보라고요. 월급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받으니까 최저시급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본 게 언제더라 싶었지만 그거라도 벌어야 활력이 생기겠다 싶어서 하루에 6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 있는 시간이라 좋다고 했죠. 그전까지는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시몬의 편의점이 위치도 좋은데 이상하게 매출이 별로 안 나온다 싶긴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시부가 출근을 하면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겠습니까? 다들 길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네 어쩌네 하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죠.
하루는 보다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한테 바둑을 두고 싶으면 저쪽에 있는 공원에 가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공원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부한테 영업장에서 담배 피우는 건 되겠냐고, 여기 학원 학교 근처라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가게 앞에서 피는 건데 왜? 하길래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별 유난이다 하길래 시부한테 일주일 동안만 다른 데 가서 놀아보라고, 매출 비교해보고 별 차이 없으면 시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시부를 내쫓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매출이 겁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 시부가 저한테 잔소리도 못하고 시모는 잘한다 잘한다 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학생들은 다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담배나 술을 사러 오면 얼굴만 대강 보고 물건을 팔았단 말입니다. 전 요즘 애들 얼굴이 그렇게 사갔는지 몰랐죠. 염색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문신도 했길래 별 생각 없이 담배를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미성년자였고 하필이면 그날 딱 경찰한테 걸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 편의점에 경찰이 찾아와서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영업 정지라고 딱지를 딱 붙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제가 경찰한테 억울해서 보시라고, 머리 염색도 하고 문신도 있고 낮 시간대에 와서 당당하게 담배를 사가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고 했습니다. 경찰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하셨어야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저한테 매출이 올랐다고 복덩이라고 어화둥둥 해주시던 시부모가 한순간에 돌변을 하는데 그것도 기가 찼고요. 신분증 검사를 안 해서 일주일이나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닥달을 하대요? 네가 매출 다 물어낼 거냐? 다른 건 몰라도 냉장식품들 유통기한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폐기물 다 떠안고 가라. 네 월급에서 까겠다 하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제 월급 고스란히 시부모가 꿀꺽하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는 어디서 구하냐고 저한테 생각이 없대요. 신우 시키라고 했더니 시부는 애 봐야 해서 바쁘다고 변명을 하대요. 신우 애가 우리 애보다 더 큰데 걔네도 다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는 애가 워낙 병약해서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일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지. 아무튼 저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이력서를 뿌리면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시댁 때문에 그랬던 건지 어느 날부터 가슴이 찌릿찌릿 아프더니 가슴에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생리할 때가 됐나 싶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멍울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글쎄 제 가슴에 혹이 떡하니 있다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며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고 저도 모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방암, 유방의 혹, 조직검사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이 암에 관한 이야기였고 생각보다 젊은 환자들이 많고 완치율도 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머리털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근육이 다 빠진다고 하면서 그런 후기들을 보는데 참 겁이 났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한번 저를 늪에 빠뜨리니까 계속해서 불안함이 증폭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혼자 멍하니 인터넷에 암 후기들을 검색해 보다가 시간을 보니 남편이 퇴근을 할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가슴에 혹 같은 게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대 하면서 덤덤한 척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뜨면서 저한테 암이래? 유방암이야?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우리 남편에게도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을 막 억지로 닦아내면서 아직 잘 모르겠다고, 모양이 이상하다고, 전부 암은 아니라고 하더라.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거래 라고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당신 보험은 다 들어져 있지? 하더라고요. 순간 위로도 아니고 보험금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아니? 보험 없는데? 라고 대꾸를 했어요. 물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들어주셨던 실비의 생명에 종신보험까지 있을 건 다 있었지만 괜찮냐는 말도 없이 보험부터 묻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머리를 막 헝클이더니 그 나이 먹도록 보험도 안 들어놓고 뭐 했냐고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멍하니 있으니까 암 치료는 무슨 돈으로 하냐고, 유방암 약 비싼 거 아니냐고 돌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게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장인 장모 돈 좀 있대? 우리 부모님은 돈 없을 건데? 암 치료 무슨 돈으로 하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하면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제 손을 딱 잡더니 그거 크기가 크대? 다른데 전이됐으면 우리 그냥 치료 포기할까?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 나갔다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고 하니 가망 없으면 굳이 돈 쓸 필요가 있네요. 냉정하게 생각하자면서 우리 자식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진짜 이런 놈이랑 더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냥 이혼하자. 이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너 실비나 암 보험은 없다고 했지만 사망보험도 없어?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새끼의 뺨을 있는 힘껏 쳤습니다. 바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뺨을 부여잡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야, 이 짐승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어? 사람이야? 나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보험금 타령이야 지금? 내가 암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른다고 했지. 어떻게 치료를 포기하자는 둥 그딴 소리를 해?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사람이냐고. 야, 그러면 돈 없는데 무슨 암 치료를 해? 장인 장모가 해준대? 우리 집에서는 못 해줄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보험금 타령이 왜? 암일지도 모르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러지. 너 사망보험금 나오는데 지레 겁먹고 이혼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 말에 이놈은 구제불능이구나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 보험금 나올 거 없고 사망보험금도 나올 거 없어. 어차피 우리 자식들 어떻게 크는지 너 관심도 없었잖아. 내가 키울 거니까 이혼하자 우리. 암이든 아니든 이혼하자고.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해. 아들이든 딸이든 유방암 유전되면 어떡하냐? 나 병수발 못 든다. 저는 그런 남편의 반대쪽 뺨도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 유방암 걸리라고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고 남편에게는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서류 작성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싹싹 빌면 봐줄까 싶기도 했는데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혼 서류 들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남편 새끼 얼굴도 보기 싫다고 서류만 낚아채고는 문 닫아버리셨습니다. 저도 서류 빈칸 싹 다 작성해서 다시 남편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찾아가는 수고도 하고 싶지 않아서 퀵 불러다가 보내버렸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대신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렇게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조직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유방암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혹의 크기가 여기서 더 커지면 수술을 해서 떼어내어야 한다고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부모님과 저 정말 밤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방암인 줄 알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협의 이혼 재판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제출을 했죠. 이거 제출하시면 진짜 이혼 되시는 거예요 하면서 직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처리되셨습니다 하고 서류를 떼어보니까 제 등본에서 남편이 쏙 빠졌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머쓱하게 그래도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암 치료 잘하라고, 그리고 자기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애는 못 데리고 가니까 장인 장모한테 애 잘 키우라고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진짜 끝까지 찌질하고 재수없는 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놈아. 어디 가서 애 아빠라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거 아주 경멸이야. 그리고 나 암 아니라고 하더라? 애는 평생 내가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암이 아니라고? 조직 검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냥 혹이래. 나중에 제거 수술하면 된대. 너 같은 거 본성도 모르고 평생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 뻔했네? 이혼해줘서 고맙고 양육비 제때제때 잘 보내라. 나 수술할 때 보태라고 집도 오롯이 나한테 넘겨준 거 아주 고마워. 그랬더니 전 남편이 노발대발 사기 이혼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사기는 도대체 어디가 사기인지? 협의 이혼했는데요. 저한테 양육비 절대로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길래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양육비 합의서를 토대로 매달 입금되지 않은 이력을 들고 가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달치 차곡차곡 모아서 전부 다 소송을 걸 겁니다. 전 시댁도 전 남편도 저에게 속이고 이혼한 거라면서 사기 이혼이라고 난리를 치던데 자기들이 저한테 한 행동과 말이 있는데 무슨 사기 이혼이란 말인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자식들 잘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다행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을 알게 되어 이력서를 넣었고 저는 당당하게 합격하여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삶도 여성으로서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인생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게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만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으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고 또 덤비셨으면 좋겠습니다. 7.8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서 위기를 기회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모든 여성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저도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